안녕하십니까. 더비용훈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이론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과목인 집단상담 이론의 5번째 시간인 현실요법 이론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574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각의 기초 상담 이론 또는 일반 상담 이론이 집단 상담 속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며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러한 이론을 활용하는 집단 속에서의 집단 상담자는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학습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요법 이론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기존의 어떤 이론의 개념이랄까 기법 또는 상담의 과정 또는 상담의 독특성 또는 인간관 이런 것들을 우리 기존에 많이 공부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두 번째 과목에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집단 상담에서 볼 수 있는 특이점만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요법 이론의 5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방가로 2번입니다. 집단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1대1 상담, 심층 상담에서 마찬가지로 현실 치료를 운영하는 상담자는 물론 전문성을 지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듯이 집단 상담 속에서도 이러한 집단 상담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가이어야 되며 또는 그 집단 구성원 또 집단원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 2, 3, 4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한번 제가 교재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뿐이지 통제받기를 원하지 않는 타인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학습시킵니다. 그러므로서 어떤 그 책임성에 대한 부분과 어떤 각성 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상담의 목적이고 또 그러한 것을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도록 집단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치료자는, 여기서 말하는 치료자는 집단 상담 진행자죠. 이러한 집단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에 유익한 활동을 찾아서 긍정적인 현상에 몰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실요법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현실요법에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긍정적 탐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체험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하나의 과제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가볍게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미션 같은 것을 줘서 그 미션을 달성함으로 해서 긍정적 경험, 긍정적 탐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점점점 자신의 자아 상태를 끌어올리거나 또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는 이러한 전략을 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에서 보여지는 현실요법의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1대1 상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기법, 직면하기 또는 역설적 기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유머도 적절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요법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기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기법에서 범용으로 사용하는 기법을 아주 과감하게 수용해서 활용한다는 뜻이고요. 이 현실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esponsibility, 이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보면 현실치료 집단 상담에서 청소년의 전 행동, 그러니까 토탈 비헤이브입니다. 앞의 행동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청소년의 예를 들면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을 때 첫 번째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자체를, 행동 그 자체를 일단 개념화하고 정립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고 체계와 그 행동에 따른 감정의 내용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하고 났을 때의 어떤 생리적인 반응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 현실요법은 어떤 청소년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나하나 적절한 행동,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의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
직면해서 행동을 고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사고 체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서 깨부시는 것. 그 다음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감정이 뭔가, 정서적인 내용이 뭔가를 탐색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생리 반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생리 반응은 사실 가장 어렵게 제일 마지막에 건드린다는 거죠. 생리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에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눈에 보이는 행동, 그 다음에 사고 체계, 그 다음에 정서적인 내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통제를 하는, 또는 뭐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의 교정을 시도하는, 치료니까, 테라피니까 요법 치료를 시도한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관련해서 집단 상담은 어떻게 또 설명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대해서 칼 로저스의 일반적인 이론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요소이겠죠. 수용과 공감과 진솔 또는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집단 상담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76페이지 가게 되면 역시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집단 상담에서도 상담자 그 자체가 기법적인 요소로서 개입을 해서 성장을 위한 진실성 또는 수용 또는 공감, 이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간중심 집단 상담자의 개입 또는 중재 방식으로는 집단 과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집단원의 동기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석해주기보다는 집단은 자신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집단 과정 그 자체, 내담자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주의 상담 이론은 뭐 예를 들면 행동주의나 또는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 있어서의 상담자와는 달리, 그러니까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달리 동반자로서, 지원자로서, 협력자로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뭐 해석이라고 하는 기법, 적극적인 어떤 상담자의 역할이죠. 이것보다는 내담자 스스로가 각성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좀 개방적이면서 허용적인 개입 방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목표는 우리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은 자기 실현의 가능성을 정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 속에서도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목표는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정진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하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577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양가로 7번입니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목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가자 모두, 집단 구성원 모두 자아 실현의 경향성을 발현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칼 로저스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7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일반 이론 설명할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이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7가지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그야말로 백미 중에 백미로 엮어놓은 것이 바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기법은 사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기법 이렇게 하면은 사실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이것이 내 이론의 기법이다 라고 딱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어떤 다른 이론도 또 다른 이론의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상담자가 기법이다. 이것이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의 어떤 태도,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 그 자체가
집단원들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기법으로 작용이 되며, 그러면 아무 상담자나 다 기법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상담자는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일치성 또는 진실성을 갖춘 상담자이어야 하며, 그러한 상담자는 내 상담의 기법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로저스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 속에서의 집단 상담자의 역할과 기능도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517페이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집단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집단 상담자는 집단 그 상황 자체를, 집단 과정 그 자체를 중히 여기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지원하고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단 상담에 있어서 집단 상담자는 기능과 역할이 뚜렷하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어떤 같은 동급의 참여자 역할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의 어떤 촉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게슈탈트 이론입니다. 자, 게슈탈트 이론 상당히 뭐 좀 독특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게 게슈탈트 철학으로부터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 부분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이 게슈탈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렴풋이나마 개념은 잡을 거예요. 게슈탈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전체를 보자라는 거죠. 전체를 보자. 어떤 개별적인 문제를 보는 것보다는 하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안 보이던 문제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슈탈트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 하나가 뭐예요? 각각 부분의 합은, 그죠? 전체보다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그 전체의 부분의 합보다도 크다. 이게 굉장히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개별적인 낱개의 합계보다는 전체로 모여있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너지 효과 같은 거죠. 뭉쳤을 때 발생하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뭉쳐있는, 덩어리져 있는, 독일 말로는 게슈탈트 되어 있는 상황이 그 개개의 낱개의 합계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볼 때는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 인간의 부적절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적인 소재를 찾는데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이 있는데,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겠고요. 이것은 뭐 자아실현의 경향성하고도 유사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욕구를 게슈탈트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고, 또 인간은 전경과 배경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낼 때 더 쉽게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78페이지 가운데 조금 밑에 보면 방가로 4번이 있습니다. 집단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게슈탈트 집단 상담 진행자는 집단 안에서 한 사람의 문제를 1대1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나서 다른 구성원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다른 이론들은 뭐 7명이 7명, 8명이 8명 한꺼번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게슈탈트 이론은 비너자 기법 같은 것을 사용하잖아요. 기법에서. 그래서 이제 10명의 청소년 집단 구성원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순차적으로 한 명씩 그 비너자 위에 올려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를 주고받거나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케어하고 난 다음에 또 차례대로 한 명씩 비너자 위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집단이면서도 개별적인 상담이 병행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비너자 위에 올라간 친구에 대해서 상담자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내지는 의사 교류를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소하는 그러한 방법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뜨거운 의자 또는 비너자 기법을 사용할 때 1대1로도 하지만 집단원들이 또 개별적으로 연결되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게스탈트 상담 이론 배울 때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0페이지입니다. 의사 교류 분석 TA 이론이죠. 트랜스액셔널 아나리시스라고 해서 에릭번을 대표로 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의사 교류 분석 이론은 자아 상태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어버이 자아니, 성인 자아니, 아동 자아니 하는 이러한 자아 상태를 기본적인 이론의 토대로 잡아서 설명을 하고요. 이러한 의사 교류 분석의 집단 상담 목표는 일반적인 이론의 목표라고 똑같아요. 자각하고 자발성과 친밀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있고, 상보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류 분석 집단 상담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은, 교류 분석 상담 이론은 굉장히 치밀한 이론적인 어떤 그런 가지고 있죠. 용어도 많고 다른 이론과는 많이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정신분석이니 뭐 개인주의 상담 이론이, 행동주의니 뭐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니 REBT니 하는 이런 이론들은 조금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류 분석 이론은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내용과 조금 붙어 있다. 그냥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자아 상태라든가, 뭐 교류 분석이라든가, 뭐 게임 분석이라든가, 또 구조 분석이라든가, 생활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이론에서 좀 볼 수 없었던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생활 양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 알프레드 아들레가 말하는 생활 양식 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것을 약간 차용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뭐 알프레드 아들레 이론 자체가 정신분석 이론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 교류분석 이론은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독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류분석 상담 이론 내지는 집단 상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출문제 보게 되면 구조 분석은 문화적 이해를 돕는 겁니다.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자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버이 자아냐, 아니면 그 아덜트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자아냐, 아니면 어린 아이의 자아냐, 이런 것들은 그 아이의 어떤 그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문화 환경적인 측면을 이해하게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 각본은 생애 초기부터 경험하게 된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 청소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류 분석은 집단원이 독특한 존재로서 자율성을 성취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자각, 자발성, 친밀성이 교류 분석 상담 이론의 3대 목표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 또 교류 분석은 말 그대로 교류 분석은 의사 교류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상호 존중,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고요. 그 다음 거 한번 꼭 체크하십시오. 집단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교류 분석의 입장에서 집단 상담자는 교사 역할을 해야 되며, 분석자 역할과 평가자 역할을 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촉진자의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4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조 분석부터 시작해서 생활 각본 분석까지는 제가 뭐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론이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581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 향상학습에 교류 분석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적 욕구라고 해서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인간이 자신의 시간을 구조하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정, 스트로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책략이죠. 스트로크. 교류 분석 이론은 새로운 용어들도 참 많은데, 뭐 스트로크니 게임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 스트로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쓰다마 주는 거죠. 아, 참 잘했다라든가 힘들겠다, 아니면 뭐 대견하다, 이렇게 어떤 인정 자극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정 자극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어떤 자극을 얘기합니다. 이 스트로크를 우리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대화를 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책략을 쓰기도 하고 게임을 쓰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이익을 얻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시간을 구조화하는 6가지 방법. 자신의 시간을 구조화한다는 말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또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친밀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6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 철회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를 타인을 멀리하고 혼자서 공상을 하거나 상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어루만지는, 우리가 보통 자기의 나르시즘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스트로크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례적인 행동입니다. 의례입니다. 의례. 그냥 그러니까 약간 영혼이 없는 접촉 같은 거죠. 영혼이 없는 것, 형식적이면서 늘 그렇게 습관처럼 해온 행동들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뭐랄까 친밀 또는 아주 깊은 관계, 이런 것들을 맺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입니다. 활동형 게임입니다. 특히 그 게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저의적 교류라고 해서 암시적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속에 있는 말과 겉으로 표현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안전하게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잘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게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사교류 분석에 보면은 의사교류 분석에서 만든 검사지가 있죠. 오케이그램과 에고그램이 있는데, 그 그램이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속마음은 어떻고 겉마음은 어떤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탐색해내는 그런 검사지인데요. 바로 이런 그 사람의 어떤 게임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밀성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어떤 스트로크를 올리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로 친밀성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초 또는 일반 이론이 집단 상담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며, 또 그것을 탑재한 집단 상담자는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각각의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기법들은 과연 집단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집단이라고 해서 그 이론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법들의 어떤 의미 또는 어떤 용도 또는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들이 확 바뀌지는 않죠. 다 유사하게 그대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만 특징적인 것은 집단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참여적이냐 방관적이냐 아니면 주도하는 쪽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그 부분이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충분한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제 5번째 시간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582페이지 집단 상담의 계획 및 평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